안녕하세요. 아는비서관입니다. 그냥 동료가 쓴 소설책 한번 검토해줬다는 이유로 16년 동안 공장에서 나사만 쪼이고요. 젊었을 땐 다른 파벌을 잘못 찍혀서 산채로 땅에 묻히기 5분 전에 구출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시중신. 지금 중국 주석인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이 양반 인생은 그냥 빡센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거의 직장인을 위한 현대판 손자병법, 서바이벌 가이드를 써야 될 정도죠. 3번의 숙청, 그리고 2명의 황제, 한 번의 결정적인 역전을 만들면서 기상천외한 인생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인물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다 보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처세 기술들도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22살 마오쩌둥의 구원자가 되었다가 49살 마오쩌둥의 반역자가 되어서 16년간 역사에서 삭제당합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최전선 사령관이 되었다가 77살에 다시 덩샤오핑에게 맞서다 다시 한번 버려집니다. 황량한 어촌마을이었던 선전을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낸 그의 계획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을 때 대체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지옥같은 순간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의 아들 시진핑은 대체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때는 1935년 중국 대륙이 온갖 군벌과 국민당, 공산당이 뒤엉켜 싸우던 대혼돈의 시대였습니다. 22살의 청년 시중신은요, 아주 잘나가는 공산당의 영건이었어요. 산시성과 간수성 일대에 무려 22개 현을 장악한 산간혁명 근거지라는 자기 세력을 구축한 말 그대로 될성부른 떡잎이었죠.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꼭 잘나가는 신입 질투하는 고인물들이 있잖아요. 당시 공산당 내부도 똑같았습니다. 쟤 뭐야, 너무 나댄다. 이런 시기와 견제가 극에 달하면서 숙반이라는 이름의 피비린내 나는 내부 숙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중신은 이 숙청의 주요 타겟이 되고 말아요. 뭐 죄목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오늘부터 반동분자 끝.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생매장이었습니다. 네, 진짜로 말 그대로요. 그와 동료들은 구덩이 앞에 세워졌고 이제 흙이 덮이기만을 기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게 바로 인생 첫 번째 잘릴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25,000리 대장정이라는 지옥의 행군을 막 끝낸 마오쩌둥의 중앙홍군이었어요. 마오쩌둥은 다 죽어가는 자기 부대를 받아줄 후방기지가 절실했는데 눈앞에 시중신이 만들어놓은 완벽한 근거지가 떡하니 나타난 거죠.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입니까? 당장 숙청을 중단시키고 시중신을 풀어줍니다. 심지어 22살짜리 애송이가 이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에 감탄해서 이렇게 젊다니 완전 애잖아 라고 말했다고 하죠. 시중신에게 마오쩌둥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인생 역전의 로또였던 셈입니다. 마오쩌둥은 이후에 시중신을 총애하면서 당해이익을 최우선으로 라는 친필 휘호까지 선물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의 총애가 달콤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는 걸요. 이런 구원의 그림자는 훗날 시중신을 집어삼킬 가장 거대한 위협의 씨앗이 됩니다. 마오쩌둥이라는 든든한 백을 업은 시중신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국공내전에서 서북 지역도 평정하고 서북왕이라는 별명을 얻고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에는 중앙정부로 진출해서 국무원 부총리 자리까지 오르죠. 1953년에는 아들 시진핑도 태어나면서 일과 가정 모든 면에서 탄탄대로를 달립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일 정도로 몸을 낮췄어요. 부총리급 고위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무명옷에 헝겊신을 신고 다녔다고 하죠. 자식들에게는 누나들이 입던 꽃신 그리고 옷을 물려줬는데 아들 시진핑이 애들이 놀린다면서 꽃신을 안 신겠다고 때를 쓰니까 먹물로 까맣게 칠해서 신으면 똑같다면서 그냥 신게 했다는 이런 일화도 있죠. 이게 그냥 구두쇠라서 그랬을까요? 뭐 일종의 정치적 위장술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이념적인 순수성을 병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사치, 부 이런 건 곧 부르주아적 타락의 증거로 공격받기 딱 좋은 빌미였거든요. 시중신은 이런 퍼포먼스에 가까운 검소함으로 자신을 향한 잠재적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시중신의 첫 번째 생존 원칙이었어요. 시중신의 또 다른 생존 스킬은 관계의 거리두기였습니다. 1950년대 초반 자신과 같은 서북 근거지 출신이자 절친했던 동료 카오강이 마오쩌둥에게 숙청당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합니다. 이른바 가오강 라오스스 반당연맹 사건이었죠. 이때 시중신 역시 가오강과 선을 확실히 긋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회의에서 무려 3번이나 자아 비판을 강요당합니다. 이때 그를 집요하게 몰아붙였던 인물이 바로 훗날 개혁개방의 총설계사가 된 덩샤오핑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시중신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살벌한 정치판에는 내 편도 네 편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 나를 물어뜯는 적이 될 수 있는 곳. 그는 누구와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사내 정치에서 특정 라인을 타는 것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것과 같죠. 1950년대 후반 중국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이선으로 물러나죠. 그 빈자리를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메우면서 경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시중시는 이 시기에도 묵묵히 행정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국무원 총리 겸 비서장으로서 저원라이 총리를 보좌하면서 실무를 총괄했죠. 대약진 운동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았죠. 권좌에서 밀려난 마오쩌둥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거든요. 계급투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회 전체에 불만과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눈초리는 과거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시중신에게도 서서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중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1962년 시중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희대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소설 유지단 사건이에요. 유지단은 시중신과 함께 서부 근거지를 만들었던 혁명 동료이자 영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출간을 앞두고 있었고 저자는 옛 전우였던 시중신에게 원고 검토를 부탁한 거죠. 그냥 의례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오쩌둥의 정적이었던 캉성의 귀에 들어갑니다. 캉성은 이 소설이 사실은 숙청당한 가오광을 미화하고 시중신을 중심으로 한 반당 집단이 복권을 꾀하려는 음모라고 모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권력투쟁에서 명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적이고 누가 이걸 유용하게 써먹냐는 거죠. 권력 복귀를 노리던 마오쩌둥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시중신을 반당 집단의 두목으로 지목하고 모든 직위에서 해임해버립니다. 직장에서 이메일 하나 잘못 보냈다고 해고당하는 거랑 비교가 될까요? 소설책 한 권을 검토해줬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국가의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했고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됩니다. 숙청은 그냥 해고 같은 게 아니었죠.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과정이었죠. 1966년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광기의 스위치를 켜니까 시중신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합니다. 홍위병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대중 앞에서 온갖 모욕과 비판을 당하는 조리돌림의 대상이 됐죠. 더 끔찍한 건 이 시스템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잔인한 가해자로 만든다는 점이죠. 와이프였던 치신은 군중 앞에서 남편을 비판하라고 강요받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중신의 큰 누나는 계속되는 박해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아들 시진핑의 삶도 풍비박산났죠. 반동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홍위병이 될 수도 없었고 온갖 멸시와 차별을 견뎌야 했죠. 전체주의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개인의 삶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서 가장 사적인 관계마저 권력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 가족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내 약점이자 나를 공격하는 비수가 됩니다. 이런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끝난 후에 시중신은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허난성 러양의 한 트랙터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직책은 부공장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허울뿐인 자리였다고 하죠. 한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던 부총리였는데 이제는 트랙터 부품이나 관리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노동자 혹은 감시받는 포로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끝이 정해진 징역살이와 비교가 안 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된 상태, 즉 정치적 식물인간 상태로의 무기한 유배였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뭔가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중신은 그 모든 감정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크게 불평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고 하죠. 정말로 모든 걸? 마치 정말로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요. 이런 시중신의 이 완벽한 수능은 사실 고도의 계산이 깔린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은둔술 이죠. 이런 전략의 목표는 단 하나, 나를 위협하는 적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끄럽게 저항하고 억울함을 외치는 적은 계속 신경 쓰이고 감시하게 되는데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조용히 순응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걔 완전 끝났어.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비로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그는 이 기나긴 유배 기간을 분노와 절망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을 비축하고 시대의 변화를 관망하면서 때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죠. 이런 전략이 직장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소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거기서 소란을 피우는 건 최악의 수인 거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음 스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는 거죠. 나를 잊게 만드는 거, 관심 밖으로 만드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의 시작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 시진핑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969년 16살이 채 안 된 시진핑은 지식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베이징에서 쫓겨나서 아버지 고향인 산시성의 옌천현의 양자허라는 깡촌으로 보내집니다. 도시의 엘리트 집안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벼룩이 들끓는 흑동굴에서 잠을 자고 생전 처음 해보는 고된 농사인 일을 해야 했죠.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반동분자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시진핑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시진핑은 이곳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훗날에 이 시절을 처음엔 고독했지만 진실로 농민들과 하나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경험이 그에게 남긴 것은 낭만적인 깨달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바로 권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한 뼈저린 각성이었겠죠. 아버지의 추락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하는지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시진핑은 권력의 속성과 생존의 법칙을 누구보다 혹독하게 배웠을 겁니다. 시간은 흘러서 1976년 9월 중국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이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문화대혁명의 광기도 막을 내리죠. 마오의 부인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이 체포되고 덩샤오핑이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중신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78년 2월 그는 무려 16년 만에 모든 혐의를 벗고 정치적으로 복권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65세였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기나긴 악몽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은퇴를 생각했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시중신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16년의 기다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운동이었을까요? 곧바로 중국 정치의 최전선, 그것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1978년 복권된 시중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광둥성 당서기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광둥성은 중국의 남쪽 변방, 수도 베이징과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16년 만에 돌아온 혁명 원로에게는 다소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중신은 이곳이야말로 기회의 땅임을 직감했겠죠. 왜냐? 광둥성은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홍콩과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수십 년간 정치투쟁, 그리고 고립으로 경제가 완전 거덜난 상태였죠.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는 어떻게든 이런 가난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시중신은 깨달은 겁니다. 베이징의 낡은 정치판에서 서열 다툼을 하는 것보다 이 변방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중앙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향한 셈입니다. 광둥성의 부임에서 시중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하나 건너서 홍콩은 휘황찬란한데 바로 옆 동네인 선전은 가난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해방이 된 지 거의 30년인데 저쪽은 저렇게 번영하고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가. 시중신은 이 격차를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봤죠. 저들의 자본과 기술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이 발상이야말로 그의 인생 후반전을, 나아가 중국의 운명을 바꿀 한 수가 됩니다. 65세의 노 혁명가는 은퇴 대신 자신의 인생의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16년의 유배 생활이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나 현실 문제에 대한 감각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시중신은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광둥성 관리들과 함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죠.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한 선전, 주하이, 산토우 같은 지역에 수출 특구를 만들어서 외국 자본과 기업이 마음껏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 지금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외국 자본가들을 끌어들이자고? 이거 완전 자본주의 아니냐, 반혁명적인 발상이다. 당장 당내 보수파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했죠. 여기서 시중신의 기획력이 좀 빛을 발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들고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자본주의 도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교묘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덩샤오핑 앞에서 시중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우리가 혁명을 할 때도 산간님 같은 특구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았냐고. 지금도 그런 특구를 만들어서 경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중앙에서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같은 위험한 단어는 쏙 빼고 공산당의 신성한 역사인 혁명근거지 특구라는 개념을 끌고 온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오래된 신성한 전통의 옷을 입혀서 제안한 셈이죠. 보수파들이 그건 우리 혁명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반박할 명분을 봉쇄한 겁니다.
이런 제안에 덩샤오핑은 크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그러자, 특구라고 부르자. 그런데 지금 중앙엔 돈이 한 푼도 없다. 알아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 피 묻은 길이라도 뚫어봐라. 허락과 동시에 책임까지 떠넘긴 건데 시중신에게는 그 어떤 지원보다 값진 자율권을 얻어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8월 선전은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공식 지정됩니다. 시중신의 도박이 현실이 된 거죠.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고 거의 모든 거를 맨땅에서 일궈내야 했죠. 하지만 자율권이란 무기도 강력했습니다. 시중신이 이끄는 광둥성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냅니다. 토지 사용권을 장기 임대해주고 기업 이익을 보장해주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자. 홍콩과 대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니까 홍콩과 대만의 자본이 본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DJI 같은 지금의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 시기에 선전의 흙바닥 위에서 태어났죠. 시중신은 단순히 건물 짓고 공장을 유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나름의 혁신의 문화, 규제보다 성장이 먼저라는 기업가 정신을 심으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1979년 인구 31만 명에 불과했던 작은 어촌마을 선전이 40여 년 만에 인구 17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GDP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했죠. 특구 지정 전이었던 1979년에는 약 2억 위안이었는데 2023년에는 3.5조 위안에 달했습니다. GDP의 단위가 달라졌죠. 이런 선전의 눈부신 성공이 시중신을 단순히 복권된 원로가 아니라 중국의 미래를 이끄는 어떤 실력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힘이 베이징 정치인들이 나눠주는 감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죠. 직접 만들어낸 막대한 경제적 성과 그 자체가 그의 권력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중앙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죠. 오히려 중앙이 성공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선전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력 투쟁에 휘말리는 대신 선전이라는 자신만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중신이 16년의 유바 생활 끝에 이뤄낸 처세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중앙 무대에서 이길 수 없다면 변방으로 가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라. 그리고 그 게임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키워서 결국 중앙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라. 이거야말로 진정한 역전의 기술이죠. 아버지가 선전에서 중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 때 아들 시진핑은 어떤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1979년엔 칭화대를 졸업하고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잠깐 일하다가 돌연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면서 허베이성의 작은 현에서부터 경력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후에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 등 다양한 지방에서 묵묵히 경력을 쌓아가죠. 아버지처럼 화려하게 중앙 무대에 데뷔하는 대신에 가장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만의 세력과 경험을 구축한 겁니다. 시진핑은 아버지가 변방에서 어떻게 자기가 새로운 판을 짰는지 똑똑히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그 길을 따라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성공 방정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체화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전의 성공으로 시중신은 개혁 개방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이 끝나지 않았죠. 경제는 자유로워졌긴 했는데 정치는 역시 여전히 낡은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1980년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당 중앙서기 처서기, 정치국 위원 등의 요직을 맡으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16년의 억울한 옥살이가 잘못된 경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뼈저리게 가르쳤던 거죠. 시중신은 이제 자신이 겪었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싸움으로 스스로를 이끌게 됩니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을 이끌었던 리더는 당시 당 총석이었던 후야오방이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를 꿈꿨던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로 평가받죠. 시중신은 이런 후야오방의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당시 보수파들이 정신오염을 정화해야 된다. 부르주아 자유화를 막아야 된다라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시중신은 후야오방의 편에 서서 지금 중요한 건 문화의 대혁명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면서 맞섰죠. 1985년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니까 보수파들은 주동자를 체포해서 독재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 시중신은 책상을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는 학생들의 요구는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국가가 안정되려면 반드시 민주주의와 법치가 필요하다면서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하죠. 수십 년간의 정치적 박해를 겪은 노형 명가가 내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결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 노선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2년 뒤인 1987년 후야오방은 학생 시위에 책임을 지고 총서기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후야오방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거대한 민주화 요구 시위를 촉발시켰죠. 지도부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자는 온건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자는 강경파. 당시에 전인대 부위원장이었던 시중신은 당연히 온건파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중신은 공개적으로 군대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무력 진압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결국 강경 진압을 선택했고 천안문 광장은 비극의 무대가 됐죠. 덩샤오핑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섰던 시중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잃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숙청이었죠. 시중신은 왜 모든 걸 잃을 게 뻔한데 이런 싸움을 했을까요? 평생을 존버와 계산으로 살아남은 생존의 달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왜 마지막 순간에는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게 그 사람이 찾은 생존의 최종적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생존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최소한의 가치, 사람을 함부로 해쳐서 안 된다, 이런 선을 지키자는 것이었겠죠. 평생 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았는데 그 당이 인민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만큼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겠죠. 시중신은 권력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시중신은 조용히 그가 키워냈던 도시 선전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시중신이라는 인물의 이런 생각보다 온건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관계죠. 1954년 젊은 달라이 라마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을 담당했던 관리가 바로 시중신이었다고 하죠. 이때 달라이 라마는 시중신에게 시계 하나를 선물했는데 시중신은 문화대혁명의 그 혹독한 시기에도 이 시계를 몰래 간직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1980년대 그가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단을 만나는 자리에서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바로 1954년에 달라이 라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분리주의자 수장으로 낙인 찍힌 인물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런 이념의 벽을 넘는 인간적인 존중,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모든 정치적 야망을 내려놓고 선전으로 돌아온 시중신은 그곳에서 조용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도시가 세계적인 거목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정치 중심에 있진 않았지만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선전이라는 그 시스템은 중국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중신은 2002년 5월 88세의 나이로 베이징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묘비 뒷면에는 아내 치신이 남긴 글이 남아있다고 하죠. 전투의 일생, 즐거운 일생, 매일매일 분투하고 매일매일 행복했다. 시중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중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평생을 당에 충성했는데 당에게 3번이나 버림받았습니다. 개혁가였지만 철저히 때로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죠. 누구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품고 있었던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시중신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수많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울림을 주죠. 완벽한 영웅이나 악당의 얘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했던 아득바득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이런 시중신의 인생에서 우리가 건질 만한 처세 스킬?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 4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버의 기술. 위기가 닥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혼돈이 지나갈 때까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버티는 거. 또 하나는 추락의 기술. 한직으로 밀려났었던 때에 스스로를 지루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고 다음 기회를 계획하는 거. 또 하나는 기회의 기술. 중심에서 밀려난 만큼 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전통의 옷을 입혀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의 기술. 아무래도 궁극의 생존술이라면 내 스스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뭔지 아는 거일 겁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위해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죠. 시중신이라는 인물의 삶을 돌아보면 롤러코스터라기보다는 거의 파도타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파도 밑으로 잠수해서 힘을 비축하고 거대한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누구보다 높이 솟아오르는 법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보고 나니 결국은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아들 시진핑은 아버지에게서 대체 뭘 배웠을까? 시진핑은 총명하고 유능하고 당의 충성심이 깊었던 아버지가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에 의해서 3번이나 배신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진핑이 얻은 교훈은 개혁이나 관용이 아니었을 겁니다. 배운 건 이런 거였겠죠.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배신한다. 따라서 시스템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시스템 그 자체가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시진핑의 집권 후의 행보를 보면 무자비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건 아버지 시중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아들의 지독하고 논리적이고 한편으로는 섬뜩한 어떤 대답인 셈입니다. 시진핑은 아버지에게 가해졌던 비극이 자신에게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생존하려 했지만 아들은 지배하려 합니다. 바로 그게 아들이 아버지의 비극으로 배운 어쩌면 무서운 교훈일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공유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